밤의 장막이 서울의 고층 빌딩 숲을 감싸 안을 때 한서연은 오토바이 핸들을 꽉 쥐고 차가운 바람을 가르며 달렸다. 45살의 그녀에게 밤은 단순한 시간대가 아니었다. 그것은 생계를 위한 전쟁터이자 낮 동안 숨겨두었던 복잡한 감정들이 고개를 드는 시간이었다. 그녀의 직업은 야간 배달원이었다. 낡았지만 튼튼한 오토바이 한 대와 지독한 고독만이 그녀의 유일한 친구였다. 서연의 삶은 어린 시절부터 모래성처럼 위태로웠다. 5살에 보육원에 버려진 이후 그녀는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며 살아야 했다. 보육원 선생님의 따뜻한 보살핌 덕분에 밝은 성품을 잃지 않았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늘 자신이 누구인지, 왜 버려졌는지에 대한 질문이 고통스러운 멍울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뿌리 없는 나무라고 생각하곤 했다. 잎사귀는 무성할지 몰라도 그 뿌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나무. 오늘 밤 배달할 곳은 강남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스카이 팰리스였다. 그녀의 배달 구역 중 가장 화려하고 가장 이질적인 곳이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서연이 평생을 노력해도 닿을 수 없는 다른 세상의 존재들이었다. 호화로운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펜트하우스 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서연은 왠지 모를 위화감과 함께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 모든 부와 화려함 속에 숨겨진 어둠이 그녀의 예민한 감각을 자극한 것일까? 도착한 곳은 층 전체를 사용하는 웅장한 펜트하우스였다. 문이 열리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다. 집 안은 고급스러운 가구와 미술품으로 가득했지만 그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잘 꾸며진 박물관 같았다. 한 남자가 그녀를 맞았다. 그의 이름은 이지훈.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날카로운 눈매와 완벽하게 정돈된 외모를 지녔지만 어딘가 모르게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대기업 현성그룹의 후계자이자 이 펜트하우스의 주인이었다. 배달이 좀 늦었군요. 이지훈은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거리가 느껴졌지만 그 속에 알 수 없는 슬픔이 스며 있는 듯 했다. 죄송합니다. 교통체증이 심해서요. 서연은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그녀의 눈은 순간적으로 지훈의 얼굴을 스쳤고 어떤 알 수 없는 끌림을 느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묘한 기시감이었다. 이지훈이 물건값을 지불하는 동안 펜트하우스 안쪽에서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훈 씨, 누가 왔어요? 배달입니다. 박진우 씨. 지훈이 대답했다. 박진우, 현성그룹의 실세이자 이지훈의 약혼녀. 그녀는 미디어에 자주 노출되는 완벽한 이미지의 여성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실제 모습은 훨씬 더 냉정하고 계산적이었다. 그녀는 서연에게 눈길도 주지 않은 채 거실을 가로질러 갔다. 하지만 그녀의 등 뒤로 스쳐 지나가는 순간 서연은 진우의 손목에서 빛나는 팔찌를 보았다. 그것은 어릴 적 그녀의 유일한 보물이었던 엄마가 남긴 것이라고 믿었던 낡은 팔찌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그녀가 그 팔찌에 시선을 빼앗긴 사이 낯선 기운이 그녀의 발치에서 맴돌았다. 작고 털이 복슬복슬한 하얀색 강아지 한 마리가 그녀의 다리에 코를 비비며 꼬리를 흔들고 있었다. 강아지의 눈은 영롱하고 총명해 보였다. 강아지는 이지훈을 보며 낑낑거렸지만 지훈은 강아지에게 아무런 관심도 주지 않는 듯했다. 강아지는 다시 서연에게 다가와 그녀의 옷자락을 살짝 물었다. 마치 서연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듯한 행동이었다. 이 강아지는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물었다.
이지훈은 무심하게 대답했다. 버려진 유기견입니다. 잠시 맡아두고 있을 뿐입니다. 조만간 보호소로 보낼 예정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서연은 강아지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 눈빛 속에서 자신과 같은 외로움과 갈망을 보았다. 버려진 존재의 슬픔. 그녀는 강아지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강아지는 그녀의 손길에 만족한 듯 몸을 비비며 얌전히 있었다. 이지훈은 서연의 행동에 의아한 듯 잠시 그녀를 응시했지만 곧 고개를 돌렸다. 배달을 마친 서연은 펜트하우스를 나섰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다. 박진우의 팔찌, 그리고 이지훈의 알 수 없는 슬픔, 그리고 그 강아지. 모든 것이 기묘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이 배달원으로서 느낄 만한 단순한 이질감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무언가 숨겨진 진실이 이 화려한 건물 안에 갇혀 있다는 섬뜩한 예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자신이 봉사하는 은혜 보육원으로 향했다. 그곳은 그녀에게 단순한 보육원이 아니었다. 버림받았던 자신을 감싸준 어머니와 같은 곳이었다.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잠시 어젯밤의 혼란을 잊으려 했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 팔찌의 잔상이 박혀 있었다. 서연 언니, 이것 좀 보세요. 한 아이가 낡은 나무 상자를 들고 뛰어왔다. 보육원 창고에서 찾았어요. 아주 오래된 건데 뚜껑이 열려 있어요. 서연은 아이가 건넨 상자를 받아들었다. 먼지가 쌓인 낡은 상자였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사진 몇 장과 작은 금속 장식품, 그리고 낡은 손수건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중 한 장에는 앳된 모습의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아기의 손목에는 박진우의 팔찌와 똑같은 모양의 팔찌가 채워져 있었다. 서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사진 속 아기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사진 속 아기의 눈빛과 작은 흉터가 놀랍도록 자신의 어릴 적 모습과 일치했다. 상자 바닥에는 낡은 종이 한 장이 깔려 있었다. 종이에는 희미하게 글씨가 쓰여 있었다. 이지훈, 1999년 10월 27일생. 서연의 생일과 일치하는 날짜였다. 그리고 상자 안에는 한 아이의 이름표가 있었다. 이지훈, 상상치 못한 진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서연은 자신이 늘 찾고 있던 가족의 흔적을 이런 기묘한 방식으로 발견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이지훈, 그 이름은 누구인가? 왜 이 상자가 보육원에 있는가? 그리고 박진우의 팔찌는 왜 그 사진 속에 있는가? 모든 것이 뒤엉켜 서연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때 보육원 마당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차 한 대가 급히 보육원 입구에 멈춰 섰고 이지훈이 차에서 내렸다. 그는 평소의 차가운 표정과는 달리 어딘가 초조하고 불안해 보였다. 그의 옆에는 어젯밤 서연이 보았던 하얀 강아지가 서 있었다. 강아지는 꼬리를 흔들며 서연에게 달려왔다. 이 강아지가 도망쳐서 여기까지 왔더군요. 이지훈이 서연에게 다가와 말했다. 죄송합니다. 폐를 끼쳤군요. 서연은 이지훈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어젯밤과는 또 달랐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 순간 서연은 결심했다. 이 모든 퍼즐을 맞춰야 한다고. 이 상자 속에 담긴 진실, 박진우의 팔찌, 그리고 이지훈과 자신의 기묘한 연결고리, 모든 것을 밝혀내야만 했다. 그녀의 오랜 질문에 대한 해답이 어쩌면 이 스카이팰리스와 현성그룹 안에 감춰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강력한 예감이 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뿌리 없는 나무로 살고 싶지 않았다. 한서연의 손에 들린 낡은 나무 상자는 단순한 유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25년 전 버려진 아기의 비극적인 운명과 현재를 잇는 고리였고, 그녀의 심장을 찢어놓는 동시에 잊혀진 진실을 향한 불꽃을 지폈다. 상자 속 낡은 사진과 이름표 이지훈, 그리고 박진우의 손목에서 빛나던 팔찌,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가리키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이 보육원에 버려진 이지훈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가능성 앞에서 두려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강한 의지를 느꼈다. 서연은 보육원 원장님을 찾아갔다. 원장님은 서연이 5살 때 보육원에 왔을 때부터 그녀를 지켜봐온 분이었다. 원장님, 혹시 이 상자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서연은 상자를 내밀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원장님은 상자를 받아들고 사진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오래전 일이긴 한데, 이 상자는 네가 보육원에 왔을 때부터 창고에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 아마 너를 데려다 준 사람이 남기고 간 유일한 물건이었을 거야. 이름표에 이지훈이라고 쓰여 있어서. 우리는 네가 이지훈인 줄 알았지. 하지만 너를 데려다 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왜 너를 두고 갔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도 없었단다. 원장님의 말은 서연의 의심을 더욱 확신으로 바꾸었다. 그녀는 이지훈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부모는 그녀를 버린 것이었다. 하지만 왜, 무엇 때문에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펜트하우스에서 보았던 박진우의 팔찌가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 팔찌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그녀의 잃어버린 과거와 직결된 중요한 단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팔찌의 패턴과 특징을 기억해내려 애썼다. 분명 어디선가 본 듯한 익숙함이 있었다. 오래된 그림책 속의 그림 같기도 하고, 꿈속에서 본 어떤 이미지 같기도 했다. 다음 날부터 서연은 치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현성그룹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신문기사, 인터넷 자료, 심지어 재벌가 소문을 다루는 블로그까지 뒤졌다. 현성그룹은 대한민국 경제의 거대한 축을 담당하는 재벌 기업이었고, 이지훈은 그 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였다. 박진우는 현성그룹의 핵심 계열사 중 한 곳인 현성패션의 대표였고, 그녀의 부모 역시 막강한 재력을 가진 집안 출신이었다. 자료를 뒤지던 중 서연은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25년 전 이지훈의 아버지인 이 회장이 대대적으로 현성그룹의 지배구조를 개편하고, 이 과정에서 한 계열사가 갑작스럽게 폐업했다는 기사였다. 폐업한 회사의 대표는 이 회장의 먼 친척이었지만, 당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모든 권한을 잃고 사라졌다는 내용이었다. 이 회장의 지배력 강화와 그 계열사의 폐업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서연의 직감은 이 두 사건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속삭였다. 며칠 후 서연은 우연을 가장하여 다시 스카이 팰리스를 찾았다. 이번에는 배달이 아닌 이웃 주민을 위한 설문조사를 핑계로 들어갔다. 로비에서 그녀는 어젯밤의 강아지를 다시 만났다. 강아지는 그녀를 보자마자 꼬리를 격렬하게 흔들며 방였다. 강아지의 목에는 인식표가 달려 있었다. 이름은 루키. 루키야, 오랜만이야. 서연은 루키를 쓰다듬었다. 루키는 그녀의 손길에 몸을 비비며 애교를 부렸다. 그때 이지훈이 로비로 들어섰다. 그는 서연을 보고 살짝 놀란 듯 보였다. 여기서 뭘 하시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어딘가 경계심이 느껴졌다.
아, 이웃 주민 설문조사 때문에 잠시 들렀습니다. 혹시 바쁘지 않으시다면 잠시 시간 괜찮으실까요? 서연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다. 이지훈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별로 흥미 없습니다 하고는 돌아서려 했다. 하지만 루키가 갑자기 이지훈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낑낑거렸다. 마치 서연과 대화하라고 재촉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이지훈은 루키를 보며 살짝 미간을 찌푸렸지만 루키의 끈질긴 방해에 결국 서연에게 잠시 시간을 내주었다. 서연은 설문조사를 가장하여 이지훈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녀는 가족관계, 어린 시절의 추억, 그리고 혹시 잃어버린 물건은 없는지 등 교묘하게 자신의 관심사와 관련된 질문들을 섞었다. 이지훈은 대부분의 질문에 짧고 무미건조하게 대답했지만 어린 시절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그의 눈빛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는 잠시 먼 곳을 응시하는 듯했고 그의 얼굴에는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혹시 아주 어릴 적에 특별히 아끼던 물건 같은 건 없으셨나요? 예를 들면 팔찌 같은 거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지훈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표정을 감추며 말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왜 그런 걸 묻는 거죠? 서연은 이지훈의 반응을 보며 확신했다. 뭔가 있다. 그가 숨기고 있는 것, 혹은 그가 모르는 어떤 진실이. 대화가 끝나고 이지훈이 펜트하우스로 돌아간 후 루키는 계속해서 서연의 주위를 맴돌았다. 루키는 그녀의 옷자락을 물고 로비 한쪽으로 이끌었다. 루키가 이끈 곳은 다름 아닌 낡은 소파 아래였다. 루키는 코를 킁킁거리며 소파 아래를 파헤치려 했다. 서연은 루키의 행동에 의아했지만 루키의 눈빛이 마치 여기에 뭔가 있어 라고 말하는 듯 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소파 아래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작고 낡은 금속 조각을 발견했다. 그것은 십자가 모양의 펜던트였다. 오래되었지만 정교하게 만들어진 이 펜던트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J, Y, L, J, Y. 리란이 서연은 그 문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것이 루키가 자신에게 보여주려 했던 단서임을 직감했다. 루키는 마치 자신의 임무를 완수한 듯 서연의 발치에 앉아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루키의 총명한 눈빛은 단순한 동물의 그것이 아니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신비로운 눈빛이었다. 서연은 펜던트를 들고 루키를 보았다. 루키는 마치 그녀의 다음 움직임을 기다리는 듯했다. 펜던트는 낡은 나무 상자 속에서 발견된 금속 장식품과 비슷한 재질이었다. 서연은 이 두 조각이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다. 그날 밤 서연은 루키가 찾아준 펜던트와 낡은 나무 상자 속의 유물들을 다시 비교해 보았다. 펜던트의 금속과 상자 속의 금속 장식품은 재질이 같았고 심지어 장식품의 한쪽 끝이 펜던트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마치 하나의 큰 퍼즐 조각이 부서진 것처럼. 그리고 서연은 펜던트에 새겨진 J, Y, L 이라는 이니셜을 곰곰이 생각했다. 이지훈, 그녀의 이름표에 쓰여 있던 이름. 그렇다면 J, 하는 이지훈을 뜻하는 것일까? L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녀는 현성그룹과 관련된 인물들의 이름들을 떠올려 보았다. 이지훈, 박진우, 이 회장. 이 회장의 성은 이였고 이지훈의 성도 이였다. 엘리 리를 뜻하는 것일까?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루키를 현성그룹 본사 건물 주변으로 데려갔다. 루키는 여전히 서연의 곁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서연은 루키가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지닌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녀는 루키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루키는 특정 장소를 지나칠 때마다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어떤 건물을 응시하곤 했다. 마치 냄새로 길을 찾는 것처럼 루키는 서연을 이끌었다. 루키가 서연을 이끈 곳은 현성그룹 본사 옆에 위치한 오래된 미술관이었다. 미술관은 고즈넉한 분위기를 풍겼고 겉으로는 현성그룹과 아무런 연관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루키는 미술관 입구 앞에서 멈춰서서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듯 낑낑거렸다. 서연은 미술관 안으로 들어섰다. 미술관은 생각보다 한산했다.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그녀는 루키의 안내를 따랐다. 루키는 특정 작품 앞에서 멈춰 서서 코를 킁킁거리거나 복도를 따라 걸으며 어떤 공간을 향해 서연을 이끌었다. 마침내 루키가 멈춰 선 곳은 미술관의 한쪽 구석에 자리한 작은 휴게 공간이었다. 그곳에는 낡았지만 잘 관리된 피아노 한 대가 놓여 있었다. 피아노 위에는 작은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액자 속에는 젊은 여성이 피아노를 치고 있는 사진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사진 속 여인의 손목에는 박진우의 손목에서 보았던 그 팔찌와 똑같은 디자인의 팔찌가 채워져 있었다. 서연의 심장이 다시 한번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진 속 여성의 얼굴은 낡은 나무 상자 속에 아기 사진에 함께 있던 젊은 여성의 얼굴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그 순간 서연은 어떤 섬광 같은 것을 느꼈다.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들이 순식간에 맞춰지는 듯했다. 그녀는 피아노 건반을 무심코 눌렀다. 어릴 적 꿈속에서 들었던 멜로디가 어렴풋이 떠올랐다. 슬프고도 아름다운 아련한 멜로디. 그것은 그녀의 무의식 속에 깊이 새겨져 있던 기억이었다. 그때 미술관 직원이 다가와 서연에게 말했다. 손님, 이 피아노는 관람객이 연주하실 수 없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서연은 황급히 사과했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사진 속 여인과 팔찌에 고정되어 있었다. 이분은 누구신가요? 서연은 물었다. 미술관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이분은 이 미술관을 설립하신 분의 따님이신데 불의의 사고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생전에 피아노 연주를 매우 좋아하셨고 이 피아노도 직접 연주하시던 겁니다. 미술관 설립자의 따님. 서연은 다시 한번 혼란에 빠졌다. 현성그룹과 미술관, 그리고 이 여인과의 관계는 무엇일까? 그녀의 죽음은 과연 단순한 사고였을까? 모든 것이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는 확신을 느꼈다. 루키는 그녀의 발치에서 꼬리를 흔들며 마치 잘했어라고 말하는 듯했다. 서연은 루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마움을 표했다. 이 작은 생명체가 그녀에게 어떤 길을 안내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서연은 미술관을 나와 현성그룹 본사를 다시 올려다보았다. 화려하고 견고해 보이는 저 건물 안에 그녀의 잃어버린 과거와 관련된 모든 비밀이 잠들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 들었다. 그리고 그 비밀은 단순한 가족사가 아니라 거대한 권력과 탐욕이 얽힌 복잡한 음모의 실타래일 것이라는 직감이 그녀의 심장을 강하게 울렸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배달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잃어버린 진실을 찾아 나선 탐정이었고 그녀의 옆에는 신비로운 안내견 루키가 함께하고 있었다. 미술관에서 발견한 사진과 팔찌는 한서연의 뇌리를 강타했다. 낡은 상자 속 사진의 아기 엄마가 바로 이 미술관 설립자의 딸, 즉 이지훈의 고모였다는 사실은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이지훈이라는 이름과 JYL이라는 이니셜, 그리고 이지훈의 알 수 없는 슬픔,
모든 퍼즐 조각들이 이지훈이라는 아기가 바로 이지훈의 사촌이자 그 미술관 설립자의 딸의 아기라는 충격적인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렇다면 서연은 이지훈의 사촌이었고 현성그룹의 잃어버린 핏줄인 셈이었다. 하지만 왜 그녀는 버려졌을까? 그리고 누가 왜 이 모든 진실을 숨겨왔을까? 진실에 다가갈수록 서연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버림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와 슬픔, 그리고 거대한 진실 앞에선 두려움이 뒤섞였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설 수 없었다. 25년간 잃어버린 자신의 존재를 찾아야만 했다. 그날 밤 서연은 루키와 함께 보육원으로 돌아왔다. 루키는 마치 자신의 임무를 완수한 듯 서연의 발치에서 곤히 잠들었다. 서연은 루키를 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루키야,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이 모든 걸 알 수 없었을 거야. 그녀는 루키가 단순한 유기견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루키는 마치 어떤 존재가 그녀를 돕기 위해 보낸 천사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현성그룹과 미술관의 관계를 더 깊이 파고들었다. 미술관은 겉으로는 독립적인 기관이었지만 재정적으로 현성그룹의 지원을 받고 있었고 특히 이지훈의 어머니인 박진우 여사가 미술관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박진우, 그녀는 왜 이 미술관에 관심을 가졌을까? 단순히 문화 사업에 대한 후원일까? 아니면 이 모든 진실을 덮기 위한 위장이었을까? 서연의 의심은 박진우를 향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딘가 모르게 차갑고 계산적인 박진우의 눈빛에서 섬뜩함을 느꼈었다. 서연은 현성그룹 내부 사정에 밝은 인물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과거 현성그룹에서 근무했던 한 노인을 만나게 되었다. 노인은 현성그룹의 비서실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인물로 퇴직 후 조용히 살고 있었다. 서연은 노인에게 접근하여 현성그룹의 과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꺼냈다. 처음에는 경계심을 보이던 노인이었지만 서연의 진심 어린 질문과 간절함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노인은 25년 전 이지훈의 고모이자 미술관 설립자의 딸인 이선영 씨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그때는 다들 충격에 빠졌었지. 이선영 아가씨는 현성그룹의 진정한 예술가였어. 피아노도 잘 치고 그림도 잘 그리고 사람들에게 늘 온기를 주는 분이셨지. 그런데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시다니. 노인은 한숨을 쉬었다. 사고라고 하셨는데 혹시 다른 의혹은 없었나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노인은 잠시 주저하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소문이 무성했지.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음모라는 소문이. 이선영 아가씨가 사망하기 얼마 전 어떤 남자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고 심지어 아이까지 가졌다는 이야기도 돌았어. 이 회장님은 그 사실을 알고 경로하셨고 이선영 아가씨를 강하게 반대했었지. 그런데 그 아가씨가 사고로 죽고 그 아기마저 사라져 버렸으니 서연의 심장이 다시 한번 격렬하게 뛰었다. 사라진 아기, 그것은 바로 자신이었다. 이선영은 그녀의 친어머니였고 그녀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 있다는 섬뜩한 진실이 서연을 덮쳐왔다. 그렇다면 자신의 출생과 버려짐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거대한 음모의 결과였다. 그 남자는 누구였나요?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무도 몰랐어. 이 회장님이 철저히 비밀에 붙이셨거든. 현성그룹의 명성에 먹칠을 할까봐 두려워하셨지.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회장님과 박진우 여사가 그 아가씨의 죽음과 그 아기에 대해 강하게 덮으려 했다는 거야. 특히
박진우 여사는 당시 이지훈 도련님의 약혼녀였고 현성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굳건히 하려던 때였거든. 이선영 아가씨가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이지훈 도련님의 후계자 자리에 위협이 될 수도 있었지. 노인의 말은 충격적이었다. 박진우가 사건에 깊이 개입되어 있다는 증거였다. 그녀의 차갑고 냉철한 이미지는 단순한 직업인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비밀을 숨기기 위한 가면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강해졌다. 서연은 노인에게 감사를 표하고 돌아섰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휘몰아쳤다. 박진우, 그녀의 고모부인 이 회장, 그리고 어쩌면 이지훈까지 이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버려짐과 친어머니의 죽음에 얽혀 있는 것일까? 그날 밤 서연은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앉아 루키를 쓰다듬었다. 루키는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아는 듯 그녀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다. 서연은 낡은 나무 상자 속의 사진을 다시 보았다. 사진 속 이선영 씨의 환한 미소는 너무나도 따뜻하고 사랑스러웠다. 그런 분이 어떻게 그런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자신의 아기마저 사라져야 했을까? 서연은 다음 단계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다.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현성그룹의 핵심으로 들어가야 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박진우가 있었다. 며칠 후 서연은 현성그룹의 자회사인 현성패션의 신입 디자이너 공개 채용 공고를 보았다. 그녀는 과거 디자인에 관심이 많아 독학으로 기본적인 기술을 익혀두었다. 그것은 완벽한 기회였다. 박진우가 직접 관리하는 현성패션, 그곳에 들어가면 그녀는 박진우의 근처에서 직접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었다. 현성패션 채용시험은 매우 까다로웠다. 수많은 지원자들 속에서 서연은 자신의 모든 능력을 쏟아부었다. 그녀는 탁월한 디자인 감각과 섬세한 손재주를 발휘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특히 그녀의 디자인에는 묘한 슬픔과 아름다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고 그것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결과가 발표되던 날 서연은 최종 합격자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발견했다. 그녀는 합격의 기쁨보다는 이제 곧 거대한 진실의 소용돌이 속으로 뛰어들게 될 것이라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현성패션에 출근하게 된 서연은 박진우를 처음으로 대면하게 되었다. 박진우는 예상했던 대로 차갑고 냉철한 사람이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철저한 가면이 드리워져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 가면 뒤에 숨겨진 불안감과 비밀을 꿰뚫어 보았다. 서연은 현성패션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은밀하게 박진우의 주변을 탐색했다. 그녀는 박진우의 사무실에 드나드는 사람들과 그녀의 동선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박진우는 업무에 있어서는 완벽주의자였지만 가끔씩 예상치 못한 순간에 불안한 기색을 내비치곤 했다. 특히 그녀가 미술관과 관련된 전화를 받을 때마다 그녀의 표정은 미묘하게 경직되곤 했다. 어느 날 저녁, 야근을 하던 서연은 박진우의 사무실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사무실 안을 엿보았다. 박진우는 책상에 앉아 낡은 앨범을 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소 볼 수 없었던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다. 슬픔, 후회, 그리고 어떤 체념. 서연은 그녀의 손목에서 빛나는 팔찌를 보았다. 그 팔찌는 이선영 씨의 사진 속 팔찌와 완벽하게 일치했다. 그때 박진우가 앨범 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앳된 모습의 이지훈과 그리고 어린 아기가 함께 있었다. 아기의 손목에는 그 팔찌가 채워져 있었다. 그 아기는 바로 서연 자신이었다. 서연의 심장이 얼어붙는 듯했다. 박진우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응시하다가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숨을 죽였다. 박진우가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충격이었다. 그녀는 이선영 씨의 죽음과 자신의 버려짐에 박진우가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박진우의 눈물은 후회 때문일까? 아니면 또 다른 음모를 위한 연기일까? 서연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는 이제 거대한 진실의 문턱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그녀의 상상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복잡할 것이었다. 서연은 루키가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모든 단서들이 이 순간을 위한 것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박진우의 사무실에서 목격한 장면은 한서연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동시에 그녀 안에 잠자고 있던 불굴의 의지를 일깨웠다. 박진우는 그녀의 친어머니인 이선영의 죽음과 그녀의 버려짐에 깊이 연루되어 있음이 분명했다. 그 앨범 속 사진은 단순한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박진우의 죄책감과 비밀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였다. 서연은 이제 단순한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파헤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싸우는 전사가 되어야 했다. 현성 패션에서의 서연의 존재는 박진우에게 미묘한 긴장감을 안겼다. 박진우는 서연의 뛰어난 능력과 섬세한 감각을 인정했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서 어떤 날카로움을 감지한 듯했다. 박진우는 서연을 주시하며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서연은 이러한 박진우의 시선을 의식하면서도 자신의 임무를 잊지 않았다. 그녀는 박진우의 일상 속에서 허점을 찾고 과거의 비밀을 엿들을 기회를 호시탐탐 노렸다. 어느 날 박진우는 중요한 해외 출장을 떠나게 되었다. 그녀의 사무실은 며칠간 비게 될 터였다. 서연은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박진우의 사무실에서 추가적인 증거를 찾아야 했다. 밤늦게까지 회사에 남아있던 서연은 모두가 퇴근한 후 조심스럽게 박진우의 사무실로 향했다. 심장이 발소리에 맞춰 쿵쾅거렸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선 서연은 어둠 속에 잠긴 공간에서 묘한 적막감을 느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과 개인 물품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서랍들을 열어보기 시작했다. 서랍 속에서 서연은 낡은 일기장 한 권을 발견했다. 일기장에는 박진우의 필체로 빼곡하게 글씨가 쓰여 있었다. 일기장의 내용은 대부분 박진우의 개인적인 감정과 생각, 그리고 현성그룹에서의 야망에 대한 것이었다. 하지만 페이지를 넘기던 서연의 눈에 25년 전의 날짜가 적힌 부분이 들어왔다. 그날은 이선영이 사망한 날과 일치했다. 일기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선영 언니는 내게 너무나 큰 위협이었다. 지훈 씨의 후계자 자리가 위태로워질 수 있었다. 나는 언니를 사랑했지만 현성그룹을 지켜야만 했다. 그 아이 사라져야 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어야만 했다. 하지만 지훈 씨는 이 모든 것을 알아서는 안 된다. 내가 그를 지켜줘야 한다. 영원히. 서연의 손이 떨렸다. 박진우가 이선영의 죽음과 자신의 버려짐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충격적인 증거였다. 계획대로 사라져야 했다. 그녀는 단순한 유기견이 아니었다. 그녀는 누군가의 야망과 욕심 때문에 희생된 존재였다. 그 아이는 서연 자신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친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자신을 버린 원수가 박진우였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일기장 속 박진우의 글씨는 후회와 두려움, 그리고 동시에 광기 어린 집착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황급히 일기장을 숨기고 몸을 숨겼다.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불빛에 이지훈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는 것이 보였다. 그는 박진우의 책상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응시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번뇌와 알 수 없는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다. 이지훈은 서랍을 열고 서연이 보았던 낡은 앨범을 꺼내 들었다. 그는 앨범 속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조용히 넘겼다. 그의 손은 사진 속 어린 아기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그의 눈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다. 누나, 미안해. 이지훈은 나지막이 읊조렸다. 내가 아무것도 몰랐어.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서연은 숨을 멈췄다. 누나라니 이지훈은 사진 속 아기가 자신의 친누나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어떤 다른 의미로 누나라고 부르는 것일까? 그의 죄책감 어린 목소리에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공범일까? 아니면 또 다른 희생자일까? 이지훈은 앨범을 다시 서랍에 넣고 사무실을 나섰다. 그가 사라지고 난 뒤 서연은 숨어있던 곳에서 나왔다. 박진우의 일기장과 이지훈의 슬픔 어린 고백, 이 모든 것이 서연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이지훈은 박진우의 음모를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 또한 어쩌면 진실의 그림자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일지도 몰랐다. 며칠 후 박진우가 해외 출장에서 돌아왔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신경질적이고 예민해 보였다. 서연은 그녀의 사무실에서 일기장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박진우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했다. 현성그룹에는 중요한 내부 행사가 예정되어 있었다. 그룹의 창립 기념일 행사였다. 이 행사는 모든 계열사 임직원과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였다. 서연은 이 행사를 이용하여 박진우에게 진실을 드러낼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박진우가 가장 아끼는 현성 패션의 핵심 디자이너로서 행사 준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행사 준비 중 서연은 현성그룹의 비리를 고발하려다 해고당한 전직 직원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그 직원은 현성그룹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중요한 문서를 가지고 있었다. 서연은 그 직원에게 접근하여 박진우와 이 회장의 과거 행적에 대해 질문했다. 현성그룹은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지만 그 안에는 썩어 문드러진 비밀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 회장과 박진우 사장은 과거에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켜가며 지금의 자리에 올랐죠. 이선영 부사장님도 그 희생자 중 한 분입니다. 전직 직원의 말은 서연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었다. 그 직원은 이선영 부사장의 사망 당시 그녀의 죽음을 은폐하려는 이 회장과 박진우의 수상한 움직임이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또한 이선영 부사장이 비밀리에 출산했다는 소문과 함께 그 아기가 모 재벌가의 자제와 이선영 부사장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 모든 증거가 이 회장과 박진우가 은밀하게 관리하는 비밀 금고에 보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연은 비밀 금고의 존재를 알게 된 것에 놀랐다. 그리고 그 금고가 이선영의 죽음과 관련된 결정적인 증거를 담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전직 직원에게 감사를 표하고 돌아섰다. 이제 그녀는 비밀 금고의 위치를 알아내야 했다. 그날 밤 서연은 루키와 함께 한강변을 산책했다. 루키는 서연의 옆에서 말없이 걸었다. 서연은 루키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루키야, 이제 정말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어. 내가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 내가 너무 약한 건 아닐까? 루키는 서연의 손을 핥으며 그녀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루키의 눈빛은 따뜻한 위로와 함께
넌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듯 했다. 루키의 존재는 서연에게 큰 힘이 되었다. 창립기념일 행사는 성대하게 진행되었다. 현성그룹의 모든 임직원들과 주요 인물들이 모인 자리. 박진우는 현성패션의 대표로서 중앙무대에서 연설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완벽하게 위장되어 있었다. 우아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 그러나 서연은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악마 같은 진실을 알고 있었다. 행사장의 한쪽 구석에서 이지훈이 서연에게 다가왔다. 한서연 씨, 오늘 디자인 발표회 잘 봤습니다. 당신은 정말 재능이 있군요. 감사합니다, 이사님. 서연은 애써 표정을 감추며 말했다. 이지훈은 잠시 망설이더니 최근에 박진우 사장님께서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군요. 무슨 일이 있으신 걸까요? 서연은 이지훈의 말에 놀랐다. 그는 박진우의 내면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듯했다.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이사님. 서연은 말을 돌렸다. 이지훈은 서연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이상하게도 한서연 씨를 보면 잊고 있던 옛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이지훈도 무의식 중에 자신과의 연결고리를 느끼고 있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지훈에게 모든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지훈이 어떤 식으로든 박진우의 음모에 얽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조심스러웠다. 그때 행사장 뒤편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다. 루키가 갑자기 나타나 행사장의 중앙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다. 루키의 목에는 작은 리본이 묶여 있었고 그 리본에는 낡은 종이 조각이 매달려 있었다. 루키는 정확히 박진우가 연설하고 있는 무대 아래로 달려가서 멈춰 섰다. 루키의 돌발 행동에 행사장 전체가 술렁거렸다. 박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루키를 보며 눈을 크게 떴다. 루키는 박진우를 올려다보며 짖었고 꼬리에 매달린 종이 조각이 바람에 나부꼈다. 종이 조각에는 낡은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그것은 박진우의 일기장에 그려져 있던 이선영의 아기가 가지고 있던 팔찌의 스케치였다. 그리고 그 밑에는 희미하게 비밀의 방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다. 서연은 루키의 행동에 놀랐다. 루키는 스스로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것이었다. 비밀의 방. 그것은 분명 이 회장과 박진우가 숨겨왔던 비밀 금고의 위치를 암시하는 것이었다. 박진우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녀는 루키를 향해 달려가려 했지만 이지훈이 그녀를 막아섰다. 박진우 사장님, 진정하십시오. 이지훈은 박진우의 팔을 잡았다. 루키는 박진우를 향해 짖다가 서연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루키의 눈빛은 마치 내가 할 일은 다 했어. 이제 네가 해야 할 차례야 라고 말하는 듯했다. 서연은 루키의 메시지를 이해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숨을 수 없었다.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때가 온 것이었다. 루키의 돌발적인 행동은 현성그룹 창립 기념일 행사를 일순간 정지시켰다. 박진우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그녀의 눈은 공포와 분노로 흔들렸다. 루키가 드러낸 비밀의 방이라는 단서는 서연에게 결정적인 신호탄이었다. 이제는 더 이상 숨을 이유도 물러설 곳도 없었다. 서연은 루키의 눈빛에서 강렬한 메시지를 읽었다. 이제 네가 나서야 할 때야. 행사장 전체의 시선이 박진우와 루키에게 쏠린 혼란스러운 틈을 타 한서연은 재빨리 움직였다. 그녀는 박진우의 연설대에 놓인 마이크를 향해 망설임 없이 걸어갔다. 모두가 그녀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랐지만 서연의 얼굴에는 어떤 망설임도 없었다.
그녀의 눈은 흔들림 없이 박진우를 응시했다. 여러분, 잠시만 주목해 주십시오. 서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마이크를 통해 행사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결의와 억눌린 슬픔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25년 전 현성그룹에서 벌어졌던, 그리고 지금까지 은폐되어 왔던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서연의 폭탄 선언에 행사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임직원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이 회장은 경악한 표정으로 서연을 노려보았다. 박진우는 당장이라도 서연에게 달려들어 마이크를 빼앗으려 했지만 이지훈이 그녀의 팔을 붙잡고 제지했다. 이지훈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혼란, 의심, 그리고 알 수 없는 기대감. 25년 전 현성그룹의 이선영 부사장님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고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그것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선영 부사장님은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저와 같은 버려진 아기가 있었습니다. 행사장에는 정적만이 흘렀다. 이 회장의 얼굴은 핏기 없이 굳어졌고 박진우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당장 내려오지 못해. 이 회장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기운이 실려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품에서 낡은 나무 상자 속에서 발견했던 사진들을 꺼내 들었다. 이선영과 아기가 함께 찍힌 사진, 그리고 박진우의 팔찌와 똑같은 팔찌가 채워진 아기의 손목이 선명하게 보이는 사진이었다. 이 사진들은 이선영 부사장님과 그녀의 아기, 그리고 현성그룹의 핵심 인물이 관련된 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연은 사진들을 마이크 앞에 내밀어 모두에게 보이게 했다. 이 아기는 저였습니다. 그리고 이 팔찌는 지금 박진우 사장님의 손목에 있는 바로 그 팔찌와 동일한 것입니다. 박진우는 자신의 손목에 채워진 팔찌를 무의식적으로 움켜쥐었다. 그녀의 얼굴은 완전히 굳어버렸다. 그녀의 손목에서 빛나던 팔찌는 이제 그녀의 죄를 증명하는 족쇄가 되었다. 25년 전 이선영 부사장님은 현성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놓고 박진우 사장님과 대립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비밀리에 아이를 출산했다는 사실은 박진우 사장님의 야망에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박진우 사장님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 이선영 부사장님을 살해하고 저를 버렸습니다. 서연은 박진우의 일기장에서 읽었던 내용들을 담담하게 읊조렸다. 그녀의 일기장에는 모든 진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어야만 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사라져야 했다고도 적었습니다. 이 순간 이지훈의 얼굴에 충격과 배신감이 교차했다. 그는 박진우를 향해 시선을 돌렸지만 박진우는 서연을 향해 이를 갈며 달려들려고 했다. 그때 이지훈이 박진우의 팔을 강하게 붙잡았다. 박진우 사장님, 설마 이 모든 것이 사실입니까? 이지훈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슬픔과 함께 과거의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한 혼란이 담겨 있었다. 박진우는 이지훈의 눈을 피했다. 그녀의 침묵은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저는 이선영 부사장님의 유일한 혈육이자 현성그룹의 잃어버린 핏줄인 이지훈입니다. 서연은 선언했다.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은 현성그룹의 비밀 금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저의 출생증명서, 친어머니의 유언, 그리고 이선영 부사장님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증거들이 담겨 있습니다. 서연의 말에 이 회장은 극도로 흥분했다. 이 빌어먹을 계집애가 당장 경비를 불러 끌어내
모두 거짓말이야. 하지만 이미 늦었다. 행사장 내부에 있던 몇몇 기자들이 서연의 폭로를 녹음하고 있었고 실시간으로 뉴스를 송출하고 있었다. 현성그룹의 추악한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때 루키가 다시 움직였다. 루키는 행사장의 한쪽 구석에 있는 작은 문을 향해 달려갔다. 그 문은 평소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마치 장식처럼 보이는 문이었다. 루키는 문 앞에서 짖으며 발로 긁었다. 저곳입니다. 서연은 루키를 가리켰다. 저 문 뒤에 현성그룹의 비밀 금고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지훈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박진우의 팔을 놓아주고 루키가 가리키는 문으로 달려갔다. 이 회장은 이지훈을 말리려 했지만 이미 이지훈의 눈에는 진실을 향한 강렬한 갈망이 담겨 있었다. 이지훈은 문을 열려 했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루키는 이지훈의 발치에서 낑낑거리며 문 옆에 작은 장식품을 코로 밀었다. 이지훈은 루키가 가리키는 곳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작은 손잡이를 발견했다. 손잡이를 돌리자 숨겨진 비밀번호 입력 장치가 나타났다. 비밀번호는 이선영 부사장님의 생일입니다. 서연이 말했다. 그녀는 낡은 나무 상자 속 종이에 쓰여 있던 1999년 10월 27일이라는 날짜를 기억해냈다. 길글 요이 입칠. 이지훈은 망설임 없이 청인 이치치를 입력했다. 띠링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비밀 금고 안은 어두웠다. 이지훈은 휴대전화 불빛을 비춰 안을 살펴보았다. 그곳에는 낡은 서류철 몇 개와 작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이지훈은 서류철을 꺼내 들었다. 서류철 속에는 이선영의 유언장, 그녀의 출생증명서, 그리고 이선영의 사망 당시 부검보고서 등이 담겨 있었다. 부검보고서에는 그녀의 사인이 타살로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박진우의 필체로 쓰인 문서들이 있었다. 이선영의 재산을 강탈하고 그녀의 아기를 유기하라는 지시가 담긴 문서들이었다. 이지훈은 서류들을 보며 충격에 휩싸였다. 그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박진우를 돌아보았다. 박진우는 두려움에 질린 채 서연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냉철하지 않았다. 그것은 끝없이 추락하는 절망과 분노의 눈빛이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지훈은 절규했다. 그는 박진우에게 어머니라고 불렀다. 서연은 그제야 이지훈이 박진우의 친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마음은 다시 한번 복잡해졌다. 그녀의 복수의 대상이 그녀의 사촌이 사랑하는 어머니였다는 사실은 너무나 잔혹했다. 하지만 진실은 이미 드러났다. 기자들은 모든 것을 녹화하고 있었고 현성그룹의 스캔들은 이미 실시간으로 전국에 퍼지고 있었다. 이 회장은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 쌓아온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이 역력했다. 서연은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그녀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복수심과 함께 밀려오는 허탈감. 그리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밝혀냈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잃은 듯했다. 그때 루키가 서연의 발치에 다가와 그녀의 다리에 몸을 비볐다. 루키의 따뜻한 천은 서연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루키는 그녀의 유일한 버팀목이자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존재였다. 서연은 루키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 경찰이 출동하고 박진우와 이 회장은 체포되었다. 현성그룹은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였다. 서연은 모든 진실이 밝혀졌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그녀의 출생의 비밀이 거대한 재벌가의 음모와 얽혀 있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이지훈은 서류들을 들고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되어 있었다. 누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서연은 이지훈을 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슬픔과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박진우의 아들이었지만 그 또한 이 음모의 희생자였다. 서연은 이지훈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가웠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서연은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강렬했다. 그녀는 진실을 밝혀냈고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것이었다. 루키는 그녀의 옆에서 꼬리를 흔들며 그녀의 새로운 여정을 응원하는 듯했다. 현성그룹 창립기념일 행사의 폭로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들었다. 재벌가의 추악한 비밀, 살인과 유기, 그리고 25년간 은폐된 진실은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한서연, 아니 이지훈의 이야기는 국민들의 공분을 샀고 동시에 그녀의 용기에 찬사를 보냈다. 박진우와 이 회장은 즉각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현성그룹은 주가가 폭락하며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서연은 모든 것을 털어놓은 후 오랜 시간 억눌러 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허탈감,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공허함. 그녀는 진실을 밝혀냈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진 잔혹한 현실에 직면해야 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살해당했고 아버지는 누구인지도 알 수 없었다. 그리고 그녀를 버린 자가 이지훈의 어머니였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루키는 서연의 그림자처럼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녀가 눈물을 흘릴 때면 조용히 다가와 핥아주고 잠 못 이루는 밤에는 그녀의 곁에 웅크려 온기를 나눠주었다. 루키의 존재는 서연에게 어떤 치료약보다도 소중했다. 루키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그녀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치유해주는 가족 같은 존재였다. 며칠 후 서연은 이지훈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그는 서연을 만나고 싶다고 했다. 서연은 망설였지만 이지훈 또한 이번 사건의 피해자일 수 있다는 생각에 약속 장소로 나갔다. 그가 선택한 곳은 현성미술관이었다. 이선영의 흔적이 가득한 그곳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온전히 마주 앉았다. 이지훈의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그의 표정은 깊은 절망감으로 가득했다. 이지훈 씨, 아니 누나, 정말 죄송합니다. 이지훈은 서연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어머니가 그런 짓을 저지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믿었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서연은 이지훈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 한편이 아려왔다. 그는 박진우의 아들이었지만 이선영에게는 조카였다. 그는 이 모든 비극의 희생자 중 한 명일 뿐이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이지훈 씨, 서연은 나지막이 말했다. 당신도 피해자입니다. 이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의심했더라면, 제가 어머니의 탐욕을 막았더라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 겁니다. 저는 현성그룹의 후계자라는 이름 아래 눈앞의 진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위해 그랬다고 하시지만 그 어떤 이유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지훈은 자신의 어머니가 작성했던 일기장 사본과 비밀 금고에서 발견된 이선영의 유품들을 서연에게 건넸다. 이선영의 유품 속에는 낡은 피아노 악보와 어린 시절
이지훈과 이선영이 함께 찍은 사진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 이선영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어린 이지훈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어머니는 선영 고모를 저에게는 너무나 좋은 사람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가장 따랐던 분이 고모였습니다. 이지훈은 과거를 회상하듯 말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그의 목소리는 끝내 흐느낌으로 변했다. 서연은 이지훈의 눈물 속에서 진심을 보았다. 그는 박진우와는 달랐다. 그는 괴로워하고 있었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지훈 씨,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연은 물었다. 이지훈은 고개를 들고 서연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빛에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저는 현성그룹을 바로잡을 겁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죄를 속죄하고 현성그룹을 깨끗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누나의 진실을 밝히고 누나의 권리를 되찾아 드릴 겁니다. 서연은 이지훈의 말에 놀랐다. 그는 현성그룹의 후계자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실을 향해 나아가려 하고 있었다. 그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터였다. 그는 가족에게 버림받은 자신과는 또 다른 방식의 고통을 겪고 있었다. 그날 이후 이지훈은 현성그룹의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그는 박진우와 이 회장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현성그룹 내부의 비리를 폭로하는 데 협조했다.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은 현성그룹의 이미지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언론과 대중은 그의 회개를 주목했고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그의 모습에 지지를 보냈다. 박진우는 결국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하려 했지만 이지훈의 증언과 서연이 찾아낸 증거들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이 회장 또한 경영비리와 이선영 살해 방조죄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현성그룹은 새로운 경영진 체제로 개편되었고 이지훈은 이사회에서 모든 직위를 내려놓고 현성그룹의 사회 공헌 활동에 전념하기로 했다. 서연은 이지훈으로서 자신의 존재를 되찾았다. 이선영의 유언에 따라 그녀는 현성그룹 지분의 일부를 상속받게 되었고 현성미술관의 새로운 관장이 되었다. 하지만 서연은 부와 명예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녀는 미술관을 통해 이선영의 예술혼을 기리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예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것은 그녀가 버려졌던 과거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는 방법이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은 미술관의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다. 이선영이 즐겨 연주했던 피아노였다. 그녀는 건반 위로 손을 올렸다. 어릴 적 꿈속에서 들었던 멜로디가 다시 한번 그녀의 귓가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멜로디를 따라 건반을 눌렀다.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연주였다. 멜로디는 슬프면서도 아름다웠고 듣는 이의 마음을 울렸다. 그때 미술관 문이 열리고 이지훈이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그는 서연의 피아노 연주를 들으며 조용히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절망감이 아닌 잔잔한 평화와 결의가 엿보였다. 누나의 연주,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지훈이 말했다. 서연은 미소 지었다. 어머니가 즐겨 치시던 곡이라고 하더군요. 어릴 적 제가 꿈속에서 자주 들었던 멜로디였어요. 이지훈은 꽃다발을 피아노 위에 놓았다. 고모가 가장 아끼던 곡입니다. 고모는 늘 저에게 이 곡을 들려주시곤 했습니다. 두 사람은 피아노 앞에 나란히 앉았다.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은 같은 비극의 희생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
루키는 미술관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었다. 루키는 더 이상 떠돌이 유기견이 아니었다. 그는 서연의 가족이 되었고 서연의 새로운 삶의 동반자였다. 루키는 서연의 행복한 미소를 보며 꼬리를 흔들었다. 마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듯 평화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서연은 이제 더 이상 뿌리 없는 나무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뿌리를 찾았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다. 그녀의 삶은 비극으로 시작되었지만 용기와 진실, 그리고 사랑으로 새로운 희망의 빛을 찾았다. 그녀는 이제 이지훈으로서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과거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녀의 삶에 드리워져 있었지만 그녀는 그 그림자를 넘어설 힘을 가지고 있었다. 현성미술관의 새로운 관장이 된 이지훈, 즉 한서연의 삶은 전에 없던 평온을 찾았다. 그녀는 매일 아침 루키와 함께 미술관을 산책하며 이선영의 흔적이 스며든 공간을 천천히 음미했다. 이선영이 남긴 피아노 선율처럼 지훈의 삶은 이제 슬픔 속에서도 아름다운 화음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숙제가 남아 있었다. 그녀의 친아버지에 대한 의문, 그리고 박진우의 죄책감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진실의 조각들. 현성그룹의 스캔들은 여전히 사회의 뜨거운 감자였다. 박진우와 이 회장의 재판은 연일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이지훈의 증언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지훈은 현성그룹의 모든 비리와 부패를 낱낱이 고발했고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었다. 현성그룹은 재벌그룹이라는 명성 뒤에 감춰진 어둠을 드러내고 진정한 변화를 요구받는 기로에 섰다. 어느 날 서연은 미술관 서재에서 이선영이 남긴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다. 박진우의 일기장과는 다른 이선영의 섬세한 필체로 쓰인 일기장이었다. 일기장 속에는 이선영의 예술에 대한 열정, 가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한 남자에 대한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친어머니의 삶을 생생하게 느꼈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내 사랑하는 아이, 지훈아, 네가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엄마는 세상에 없을지도 몰라. 엄마는 너를 너무나 사랑했단다. 너는 엄마에게 찾아온 기적이었어. 하지만 너의 아버지는 너무나 복잡한 사람이었어. 그는 현성그룹의 그림자 같은 존재였단다. 나는 너를 지키기 위해 그에게서 벗어나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어. 부디 너는 엄마의 아픔을 반복하지 말고 너의 삶을 자유롭게 살아가렴. 그리고 너의 아버지는 언젠가 너에게 진실을 말할 때가 올 거야. 그는 늘 너를 지켜보고 있었단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친어머니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친아버지는 현성그룹의 그림자 같은 존재, 늘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선영의 일기장은 서연에게 새로운 퍼즐을 던져주었다. 그녀의 친아버지는 누구이며 왜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을까? 그는 현성그룹의 어떤 비밀과 연관되어 있는 것일까? 그날 밤 서연은 루키와 함께 미술관 정원을 거닐었다. 루키는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아는 듯 그녀의 발치에 바싹 붙어 걸었다. 루키야, 내 아버지는 대체 누구일까? 왜 엄마는 그를 현성그룹의 그림자라고 했을까? 서연은 루키에게 혼잣말하듯 속삭였다. 루키는 대답 대신 정원 한쪽의 낡은 조각상을 향해 코를 킁킁거렸다. 조각상은 현성그룹의 창립자가 젊은 시절의 모습을 본떠 만든 것이었다. 루키는 조각상의 발치에 있는 작은 명판을 발로 긁었다. 명판에는 창립자의 이름과 함께
그의 가족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설명 아래에는 작게 숨겨진 아들, 이현욱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서연은 조각상 명판의 글귀를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숨겨진 아들, 이현욱, 현성그룹의 창립자에게 숨겨진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었다. 그리고 그 이름, 이현욱, 그녀의 친아버지는 이현욱이었던 것일까? 이선영의 일기장에서 언급된 현성그룹의 그림자 같은 존재가 바로 이현욱이었다면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는 듯했다. 서연은 즉시 이현욱이라는 이름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이현욱은 현성그룹의 창립자의 숨겨진 아들이었지만 그룹 경영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고 그림자처럼 살아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뛰어난 지능과 능력을 가졌지만 늘 창립자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다. 그는 과거 이선영과 깊은 관계를 맺었지만 현성그룹의 명성과 이 회장의 반대로 인해 그녀와 함께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그리고 이선영의 죽음 이후 그는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는 것이다. 서연은 이지훈을 찾아갔다. 이지훈은 현성그룹의 모든 비리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지만 이현욱이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지훈 씨, 혹시 이현욱이라는 분에 대해 아시나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지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은 저희 아버지의 숨겨진 형님입니다. 현성그룹의 그림자처럼 살아오신 분이죠. 하지만 저도 그분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오래전부터 잠적하신 상태입니다. 이지훈의 말은 서연의 추측이 맞았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녀의 친아버지는 현성그룹의 숨겨진 아들이었고 이선영의 연인이었다. 그리고 그는 어쩌면 이 모든 비극의 가장 큰 증인이자 또 다른 피해자일지도 몰랐다. 서연은 이현욱을 찾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가 남긴 단서들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이현욱은 예술과 고서적에 관심이 많았다는 기록을 바탕으로 서연은 전국 곳곳에 낡은 서점과 미술관을 찾아다녔다. 루키는 그녀의 든든한 동반자였다. 루키는 마치 어떤 존재가 이현욱에게서 서연에게 보내는 길잡이처럼 그녀를 알 수 없는 곳으로 이끌곤 했다. 몇 주간의 수색 끝에 루키가 서연을 이끈 곳은 강원도 산골 깊은 곳에 위치한 낡은 한옥이었다. 한옥은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였지만 동시에 깊은 고독이 느껴졌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고 한 노인이 서연을 맞았다. 노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깊고 총명했다. 서연은 그의 눈빛에서 이선영의 눈빛을 보았다. 그리고 그에게서 이지훈의 모습도 겹쳐 보였다. 혹시 이현욱 선생님이신가요?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노인은 서연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깊은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노인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서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선영의 딸 이지윤이라는 사실, 25년 전 버려졌던 과거, 그리고 현성그룹의 비밀을 파헤치게 된 과정까지. 노인은 서연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눈을 감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고통과 회한이 교차했다. 지윤아, 내 딸. 이현욱은 서연의 이름을 나지막이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서연에게 다가가 그녀를 끌어안았다. 25년 만에 만난 친아버지와의 첫 만남이었다. 서연은 이현욱의 품에서 억눌러왔던 모든 눈물을 쏟아냈다. 그녀의 아버지는 살아있었고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다.
이현욱은 서연에게 지난 25년간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이선영과의 깊은 사랑, 그리고 이 회장과 박진우의 반대. 이선영이 자신들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 회장은 격노했고, 이선영을 현성그룹에서 완전히 고립시켰다. 이현욱은 이선영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 회장의 막강한 권력 앞에서는 무력했다. 이선영의 죽음은 사고로 위장되었지만 이현욱은 그녀가 살해당했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아이, 지훈마저 사라지자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세상에서 자취를 감췄던 것이었다. 나는 너를 지켜보고 있었단다. 지훈아. 이현욱은 서연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내가 나선다면 너의 존재가 위험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어. 박진우와 이 회장은 너를 없애려 할 것이라고 믿었지. 그래서 나는 그림자처럼 숨어 너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단다. 네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 진실을 밝혀낼 줄은 꿈에도 몰랐어. 서연은 이현욱의 고백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녀를 지키기 위해 숨어 살았던 것이었다. 그는 그림자처럼 그녀의 삶을 지켜보며 고통받았던 것이었다. 이현욱은 서연에게 또 다른 진실을 털어놓았다. 박진우가 이선영을 살해한 직접적인 증거가 담긴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선영의 죽음 이후 박진우의 수상한 행동을 의심하여 몰래 녹음 장치를 설치했었다는 것이다. 그 녹음 파일에는 박진우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이선영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구체적인 정황이 담겨 있었다. 나는 이 파일을 언젠가 너에게 전달해 주려 했단다. 네가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을 때, 너의 존재가 충분히 강해졌을 때 말이지. 이현욱은 서연에게 녹음 파일을 건넸다. 이제 이 모든 것을 끝낼 때다. 나에 따라. 서연은 녹음 파일을 받아들었다. 이것이 바로 박진우의 마지막 발악을 끝낼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녀는 자신의 친아버지와 함께 모든 것을 끝낼 준비가 되었다. 루키는 이현욱의 발치에 앉아 그를 올려다보았다. 루키의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깊고 영롱했다. 그는 서연과 이현욱의 재회를 지켜보며 평화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이현욱과의 재회는 한서연의 삶에 마지막 남은 퍼즐 조각을 맞춰주었다. 25년 동안 그림자처럼 존재했던 친아버지의 고백은 그녀의 오랜 고통을 치유하는 동시에 박진우의 죄악을 완전히 단죄할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쥐어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로운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이제 이지우는 두려움 없이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다. 이현욱이 건넨 녹음 파일은 박진우의 재판에 결정적인 증거로 제출되었다. 녹음 파일 속 박진우의 목소리는 그녀의 냉혹함과 탐욕, 그리고 이선영을 살해하고 지훈을 유기한 잔혹한 계획을 낱낱이 드러냈다. 법정은 충격과 경악에 휩싸였다. 박진우는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발악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녀의 변호인마저도 더 이상 변명할 여지를 찾지 못했다. 재판은 서연의 승리로 끝났다. 박진우는 살인 및 유기죄로 최고형을 선고받았고 이 회장 또한 모든 비리 혐의와 살인 방조죄가 추가되어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현성그룹은 이미지 회복 불능에 타격을 입었지만 이지훈의 용기 있는 내부 고발과 이현욱의 증언은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다. 모든 것이 끝나자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길고도 고통스러웠던 진실을 향한 여정은 막을 내렸다. 복수심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깊은 평화와 함께 씁쓸함이 남았다. 그녀는 이제 이지훈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 현성그룹은 새로운 체제로 개편되었다.
이지훈은 자신의 약속대로 모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현성사회 공헌재단을 설립하고 과거 현성그룹에 비리로 피해를 입었던 이들을 돕는 데 전념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재벌그룹의 후계자가 아닌 진정한 사회의 리더로서 새로운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 그의 옆에는 항상 루키가 함께하며 그의 선한 영향력을 응원하는 듯했다. 루키는 이제 현성사회 공헌재단의 마스코트가 되어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존재가 되었다. 서연은 현성미술관 관장으로서 자신의 삶을 채워나갔다. 그녀는 미술관을 단순한 예술 공간이 아닌 아픔을 치유하고 꿈을 키우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했다. 특히 그녀는 어린 시절 자신처럼 버려지고 소외된 아이들에게 예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선영이 남긴 피아노는 미술관 중앙홀에 자리 잡았고 서연은 매일 그 피아노를 연주하며 이선영의 예술혼을 기렸다. 그녀의 연주는 더 이상 서툴지 않았다. 이선영의 멜로디에 서연의 깊은 감성이 더해져 듣는 이의 마음을 울리는 아름다운 선율로 거듭났다. 이현욱은 딸과 함께 미술관에서 지내기로 했다. 그는 더 이상 현성그룹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는 딸의 곁에서 평화롭게 여생을 보내며 딸의 새로운 삶을 응원했다. 그는 서연에게 잃어버린 가족의 온기를 선물했고 서연은 아버지의 존재를 통해 비로소 완전한 치유를 경험했다. 이따금 이지훈이 미술관에 찾아와 서연과 이현욱을 만났다. 세 사람은 과거의 아픔을 넘어선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되었다. 그들은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며 상처를 보듬어 주었다. 어느 맑은 봄날, 미술관 정원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서연은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피아노를 가르쳐 주었다. 루키는 아이들 옆에서 장난을 치며 꼬리를 흔들었다. 서연의 얼굴에는 전에 없던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의 삶은 비극으로 시작되었지만 용기와 진실, 그리고 사랑으로 새로운 희망의 꽃을 피웠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버려진 아기가 아니라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고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강인한 여성이 되었다. 그녀의 손목에는 더 이상 박진우의 팔찌가 아닌 이선영이 남긴 낡은 상자 속 금속 장식품과 이현욱이 준 십자가 펜던트를 이어 만든 새로운 팔찌가 채워져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잃어버린 과거와 찾아낸 진실, 그리고 새로이 시작될 미래를 상징하는 희망의 증표였다. 이지훈.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이름을 찾았고 자신의 이야기를 완성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아름다운 예술 작품처럼 끝없이 펼쳐질 새로운 이야기들을 품고 있었다.